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 끝났습니다. 대체로 월가가 예상했던 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크게 정리를 하면 뭐랄까요. 테이퍼링은 조금 좀 천천히 한다. 반면에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들 그 전문가들의 지적을 분석을 전해드릴게요. 그 브루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피터 부커바 그 CIO 얘기인데요. 테이퍼링 발표는 예상 11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FOMC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연준이 여전히 비둘기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너스톤 웰스의 그 크리프 하치 CIO도 공식적인 테이퍼링 발표가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히 비둘기적인 거다. 그런데 이 사람 표현은 약간 서프라이즈인 그 매파적인 점도표를 보면은 2022년 내년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테이퍼링 시그널을 주는데 그쳤다는 지적이고요. TD증권의 프리아 미스라 금리 전략 헤드는 연준은 분명히 출구 전략을 시작하길 원한다. 하면서 연준이 시장에 뭔가 이렇게 노티스를 주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번 통화정책회의 직전에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 관망세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기록적인 규모로 현금을 처분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서 좀 눈에 띕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18일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이번 FOMC를 앞두고 지난 1년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현금을 처분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아주 기록적인 규모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DPFR 집계를 인용했는데요. 지난 15일까지 한 주 동안 620억 달러의 현금이 처분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주식으로 가장 많은 512억 달러가 들어갔고 채권 매입은 161억 달러 그리고 금도 한 3,700만 달러어치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록적으로 많은 283억 달러가 미국 대형주 펀드에 투입됐고 이거 관련해서 테크 종목이 12주째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규모가 무려 3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집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 세금을 올리려는 데 대한 우려가 이제 새로운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현금에서 주식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괴물처럼 포트폴리오가 재편됐다고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조정 또는 투매가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계속 사들이는 게 연준이 계속 시장의 뒷심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쪽으로 여전히 베팅하는 거다.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연준도 그런 식의 내놨습니다, 이번에. 반면에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20일자 대잡, 요건 이제 FOMC 발표 전입니다. 미국 증시가 2주가량 더 매도세를 지속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주식을 파세요 하는 게 좀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헝다 사태,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헝다 사태하고 미국 부채 상한 조정 기싸움, 이것도 계속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FOMC 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헝다 사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고 이미 몇 주 정도 노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가 이번 주에 400명의 CIO 주식 전략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76%가 지금은 증시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비율은 24%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증시는 올라간다 하는 전망을 했습니다. 44%는 S&P 500 지수가
앞으로 1년 사이에 5% 이상 오를 걸로 봤고요. 44%는 오르긴 하지만 5% 미만일 거라고 봤습니다. S&P 지수가 1년 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그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 사람들의 추천인데요. 최고의 투자 전략이 뭐냐 했더니 45%가 프라이빗 크레딧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16%는 투자 등급 회사채를 권고했고, 그 다음에 신국 채권을 사라. 증권화 부채도 좋다는 게 이제 14%,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눈에 띄는 게요. 미국 국채가 가장 좋은 투자 부문이다. 이렇게 권고한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 블룸버그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FOMC 결과 발표 직후에 나온 건데, 은행, 그 다음에 소형주,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달러 쪽은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전부 전부 이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딱 하나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채권, 미국 국채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그 수익 곡선이 1년 사이에 가장 플래티닝, 완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스티프닝 쪽으로 갔는데 아주 이런 대비를 보였다.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 국채 사라는 응답률이 2%밖에 안 되는 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그 중국 헝다 난리죠. 이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뭐 여전히 험난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헝다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그런 사태 정도는 아니다. 근데 1998년에 그 롱텀 인베스트먼트 이 정도 충격에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운영자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달리오는 그 CNBC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리먼 파산은 시스템을 통한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헝다는 그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사건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 부채가 3,050억 달러,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60조 원 정도 되죠.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89조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입니다. 그래도 관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중국이 시장 안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헝다를 아마 부분 구조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로이터가 레피니티브 그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헝다 채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5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가진 게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해외에 미치는 충격이 그래서 적을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그 에디 야데니 대표 얘기인데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가 리먼은 아니다. 98년에 그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하고 비슷하다.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연준하고 월가가 신속하게 개입을 했죠. 그래서 큰 충격이 방지가 됐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외채 지불 유예를 선언했죠. 그 바람에 승승장구하던 그 롱텀 캐피털이 파산했고, 그 바람에 뉴욕 증시도 곤두박질 쳤는데 연준하고 월가 대형 은행들이 신속히 개입했죠. 그래가지고 즉각 지원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 야데니는 헝다도 아마 그럴 거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이게 이제 주목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런던 이렇게 헝다 파산 소식으로 상당히 그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런던 시장의 구리 3개월물 가격이 22일 기준 톤당 2.8% 정도 올랐습니다. 로이터는 그 인민은행이 개입했죠. 한 1조 1,000억 위안 정도 역레포 공급을 중추절 직전에 했었죠. 그리고 헝다의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 합의 같은 게 일단 시장 불안을 가라앉힌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헝다가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그 중국 시장이 조만간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 종목을 사는 걸 피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투자자라면 지금은 빠져나가서 좀 관망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또 중국이 그 공산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입을 잇따라 하는 점, 이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종목에서 빠져 있을 타입니다. 그래서 나라면은 중국 종목 하락 매수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헝다가 23일자로 그 위안화 채권, 그 이자,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인가요? 이걸 이제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지급 불능일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헝다 쪽에서 합의를 했다, 채권단하고.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어디서 지원받는지 이런 거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그 대변인도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합의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외교부는 그걸 다루는 기관이 아니니까 딴 데 물어봐라.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헝다가 다음 주에 한 4,800만 달러 정도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이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 문제는 그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 달러 채권 이자 문제는 이건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진짜 시험되는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달러 채권 이자 지급 여부라고 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는 지난 월요일에도 채권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여기 대해서 뭐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무 부담이 지금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S&P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과연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이거를 전망을 했는데 직접 구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보고서는요, 헝다가 설사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경제하고 금융의 체계적인 어떤 리스크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걸로 아마 베이징 당국도 판단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 지도부가 여러 가지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부동산 쪽도 굉장히 지금 손을 대왔고, 아시다시피 헝다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어떤 좀 정리하고 개혁한다는 그런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그런 더 큰 원칙을 깨면서까지 헝다를 구제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요, 월가 대은행들이 그 헝다 쪽에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이름은 밝히지 말라는 소통을 이용해서 헝다 채무가 뭐 3,0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지만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접적인 노출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달러 채권 그 발행 주관사로 활약은 했는데 대부분이 그 자산관리 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수도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당 그 은행들은 모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밌는 건 블랙록하고 HSBC, 그다음 UBS 같은 그 대형 펀드 일부 투자은행들이 지난 몇 달 사이 헝다가 계속 삐거덕거렸음에도 헝다 정권펀드를 대거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최대 자산사 관리사죠. 아문디도 여기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당국은 헝다 사태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다음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헝다 밑에 그 저축은행하고 자산운용사 쪽에 이제 중국 본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뭐 지급이 제대로, 이자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막 그냥 시위도 하고 지금 뭐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지도부가 이게 혹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중추설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에 900억 위안 정도를 풀었죠. 이것도 이런 거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계산도 깔린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그 투자자들이 그 상당히 그동안에 불안했던 요소가 이제 FOMC하고 헝다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지 그 어떤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확실 요소들이 일단 거친 상태에서 다음 주 대비해서 어떤 이제 9월 말, 그야말로 이제 그 가장 잔인한
증시에는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9월이 이제 곧 끝나는데 이제 10월 접어들면서 어떤 새로운 투자 전략 같은 걸 이제 모색을 좀 하시는 그런 그 어떤 숨고르기 기간으로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